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요즘 경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거기다 더 큰 스텝이 예고되고 있고요. 우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내딛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물가는 잡아야 하고 결국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입니다. 결론은요, 1997년의 IMF,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강한 위기가 올 거라는 무서운 전망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죠. 자, 혹독한 위기가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정치권도 이걸 다 압니다. 입으로는 민생경제가 걱정이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은 국민들이 하고 있죠. 정치는 해법을 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받은 대표가 잠잠하니까 징계를 주도했거나 혹은 압박한 세력 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권력은 주고받는 공놀이가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의 삶을 돌보라고 맡긴 사회 공동체를 위한 힘이지요. 자, 오늘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신설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자, 왜 일선 경찰들은 삭발하면서 저항하는 걸까요? 이 국민 눈에는 참 이상하죠. 경찰도 정부의 일부인데 정부와 경찰이 갈등한다. 자, 이전에는 검찰도 정부의 일부인데 정부와 검찰이 갈등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자, 요즘 검찰은 참 편안해 보입니다. 오히려 좀 힘받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편안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이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에는 한 달 만에 돌아온 특집 윤태곤의 촉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깜짝 찾아온 스페셜 여론 오락관, 그리고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입은 이미 커져 있죠? 네. 네, 아까 닭강정을 막 입에다가 넣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내일이 초복이라고. 우리 PD님이, 윤희령 PD가 네. 고급 명품 닭강정을 먹여줬어요. 제가 먹었던 닭강정이 정말 제일 맛있었습니다. 네. 브랜드는 비밀이고 네. 협찬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치킨 본부도 쏘고 있고 또 치킨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초복 잘 보내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위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882명 집계가 됐는데요. 네. 예, 어제보다는 좀 줄었어요. 하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보면 2배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늘어나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올해 1월, 2월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때 막 40만 명도 넘었던 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번지다 보면 정부가 예상한 20만 명, 더 나아가서 30만 명까지 9월엔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좀 궁금한 게, 네. 이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우주 사진을 막 황홀하게 보다 보니까 이 켄타우로스 이런 이름이 나와서 네. 성운의 이름인가 은하계 이름인가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자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지만 알파베타에서 시작해서 오미크론까지 온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하위 변이가 추가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네네. 건데 얼마 전까지 우리한테 익숙했던 게 이제 BA5 유형, 예, BA5 유형이었고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BA 2.75라고 해가지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소수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변이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 합쳐진 그 양상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켄타우로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상반신은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공격성하고 전파력 둘 다 이제 뛰어나다. 그래서 면역 회피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 네. 확산 속도도 기존의 변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좀 가장 걱정이 되는 변이 양상이다라는 지금 평가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켄타우로스가 발현된 게 이게 원래 이제 인도에서 출발했던 변인데 네네.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60대 확진자한테서 나왔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이 국내에서 다른 누군가한테 이걸 옮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못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야, 네. 결국은 이미 해외에서부터 유입이 돼서 이제 지역 감염이 꽤 확산된 상태가 아니냐 찾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역으로 누구를 접촉해서 걸렸을까? 이게 역학조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엄청났는데 켄타우로스 회피 능력과 공격력, 감염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해석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BA 2.75. 야, 이 코로나19 상황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좀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 내고 있나요? 네, 우선은 정부가 이번 수요일에 발표한 그 대책을 보면 재택근무를 좀 활성화하고 또 아프면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그러니까 자율적인 방역에 힘써 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참여율을 좀 높일 만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돼서 격리되면 이 받는 생활지원금 대이상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중위소득 보면은 100%니까 하위 50%. 예, 중간 이하부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들에 줬던 유급휴가비 지원도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7일 일한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원이 없어지니까 아파도 좀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는 치명률이 높아지면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게 치명률이 높아지는 거리두기 하는 상황이 오면 이미 피해가 커진 이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45개의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이 병상 재가동 준비 사항을 점검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루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는 현재보다 1,405개 병상, 그러니까 중증과 준중증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병상이 필요한데 이걸 준비하려면 3, 4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음압기가 있던 곳을 일반 환자들, 중환자실 환자들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빨리빨리 될 수가 있겠느냐. 또 인력 부분도 인력을 이제 순환시켜서 맞는 업무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준비가 빨리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확진자의 다시 재증가세.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그중에 또 일부 분포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대응 체계가 준비되고 있느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나 방역 당국이 일종의 좀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방역 논쟁도 결국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이제 방역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대선 때부터 이제 비판을 해왔었던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다 보니까 기존 정부 정책을 사실은 거의 이제 그대로 계승하거나 약간 변주를 주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점을 계속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뭐 혹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른 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이제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돌아가는 방향성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중간지대에서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방역의 실질성을 최우선으로 둬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금의 방역 상황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방역의 차별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방역은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그럼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50대인 저는 4차 백신 접종 신청하고 최대한 빨리 맞고 청취자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아픈가. 맞아야죠. 백신 맞아야 되고요. 자, 이게 두 번째는 좀 이게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에요. 제가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맡았던 변양균 전 실장 이 저 신정아 씨 사태로 사퇴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윤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맡는다? 이거 확정 발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식을 갖는다. 위촉식. 네, 대통령실이 전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고 네네. 2006년, 2007년 그때 청와대 정책실장 맡은 다음에 물러난 이후에는 공직을 안 맡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에서 컴백하는 셈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은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참여정부 때 마지막 총리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게 아니야. 또 변양균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뭐 차관 장관 경제통을 계속 쭉 밟아왔거든요. 그런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변 전 실장이 2017년에 쓴 책 경제 철학의 전환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뭐 노동 토지 투자 뭐 여기에 대한 정책 제안 이걸 윤 대통령이 책을 통해서 보고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다른 방향의 접근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변양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공직에서 떠난 지가 2007년이 마지막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15년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인물을 이제 새삼스럽게 발탁할 때는 아무래도 어떤 추천이나 뭐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게 이제 깊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 좀 찾아봤는데 월간조선이 이제 3월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직후에 여러 이제 개인적 인연들을 모아서 이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 그 현직 변호사를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를 맡았는데 그때 인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라고만 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정할 수 있는 그 고리들이 몇 개 있어요. 당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노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이것도 이제 변양균 전 실장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윤 검사가 이 인사를 신문하기에 앞서서 선배님 사건은 남자로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양균 실장이 이제 그 사건이라는 결국 일종의 연애 사건. 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머리에 떠올린 그 신정아 씨 사건이 맞는 겁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 그러니까 정중한 모습 때문에 그 당시 피의자랑 이제 굉장히 좀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인사가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문 정권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랑 검찰총장이 발탁된 데 있어서 이 인사의 추천도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추정인데 어쨌든 뭐 기사화는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목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이제 인연인데. 코바나 컨텐츠 전신이었던 이제 제임스 앤 데이비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를 설립해가지고 뭐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를 이제 할 때 2007년 무렵이었는데 그때도 미술 관련으로 행사를 많이 이제 하고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인맥을 넓혔는데 변양균 전 장관 쪽 사람들과 대학로 공연을 함께 보러 다니는 등 자주 교류를 한 걸로 전해진다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신문에서 지난해에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어떤 인연이냐? 그럼 이제 박 기자님 뭐 취재가 왜 그래요? 아까 책을 보고서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을 이제 경제 고문으로 발탁했다 그랬는데 이쪽은 또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라서 인적 인연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또 짧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취재진에게 많은 분이 추천하셨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추천했는지는 얘기 안 했고 뭐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한덕수 지금 총리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천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과거에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을 보면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다. 이렇게 좀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왕 또 경제 고문을 맡았으니까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뭔가 좀 좋은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이 야당 민주당이 반대할 때 인사청문 전국에서 자, 협치가 가능하다.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다 일해본 분 아니냐. 근데 한덕수 총리가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을 천거했다가 아웃된 경우가 있죠. 잘렸죠. 그렇습니다. 윤종원 전 예. IBK. 네. 근데 현재 또 있는 분은 우리 정부와 코드가 안 맞는다. 그렇죠. 문정부 사람이니까 나가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또 노정부의 인물을 또 불러들였죠. 네. 이 기준이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비평가들이 자꾸 이제 사적 인연의 고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의심을 좀 거두세요. 아, 네. 네. 의심하는 게 공적으로. 직업이어가지고. 아, 그래. 아, 의심하는 게 직업이다. 네네. 네, 좋습니다. 좀 특종을 터뜨려 주십시오. 자, 다음 이슈. 드디어 행안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뭐 알던 그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경찰국이 행안부 안에 생긴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네. 31년 만에 그 내무부에 있던 그 이제 경찰국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안전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그립감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은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이런 게 없이 이른바 이제 대통령 그 실과 이제 청와대 구청와대와 직거래 했던 그런 잘못된 문화들 그 어떻게 밀실에생해졌던 것을 다 이제 타파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신설된 경찰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아울러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또 봐도 총괄 지원과 인사 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3개 과가 설치가 되고요. 네. 국장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 공무원만으로 보임이 가능하고 특히 인사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꾸렸다라고 행안부에서는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울러 행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 그러니까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또 사전 보고와 보고 예산 중 중요 사항 보고, 그리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이 행정안전부의 정부의 경찰에 대한 이 통제력, 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신설 최종안 발표 내용을 쭉 정리했어요. 네. 아, 경찰국이라는 게 행안부 내에 생기는구나. 그동안은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네. 경찰 인사 관련 이야기를 직접 이제 청와대가 관장했는데 이제 행안부가 그것을 이제 승계해서 이어받는구나. 3개 과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경찰 출신 치안감이 경찰국장으로 파견되는구나. 이해가 됐어요. 경찰들, 일선 경찰들은 왜 여기에 저항하고 심지어 삭발투쟁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일선 경찰들이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이제 경찰청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서 기존의 독재 정부 시절에 이제 이 역할을 했었던 행정부의 어떤 이게 오른팔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라내야 된다. 네.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일선 경찰들의 주장인데 오늘 이상민 장관이 이제 직접 이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우려가 불식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이게 뭐 기존의 정부조직법이나 혹은 경찰청법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할 수 있다고 위임했었던 사항을 좀 넘어서는 게 조직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실질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엿보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서 경찰 관련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거쳐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무위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이나 이 법령 관련된 것들은 경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잡으면 그걸 행안부 장관이 보고를 받아서 들고 들어가던 형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능이 그대로 뜯어져서 경찰국으로 행안부 내부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경찰 관련 정책들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 다른 부분은 뭐 특히 좀 더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지휘 규칙에 대해서 밝힌 부분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휘 규칙을 크게 이제 3가지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어요. 네. 소속청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과 관련된 경찰 내부에서 주로 수립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사전 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에서 중요 사항을 보고하는 거. 요런 이게 보고 내용들을 경찰국에서 경찰청에서 들어오는 거 미리 걸러서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 법령 질의 이제 결과 제출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총괄 업무를 치안감이 한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 치안감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검찰로 치면 검사장 내지는 고검장급의 그렇죠. 이제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찰청장과 거의 동격 내지는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질 수 있는 직책으로 행안부 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차기의 경찰청장을 노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쳐가야 되는 보직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청 일선에서 이제 걱정하는 것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불식시켜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왜 경찰은 반발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조목조목 뜯어주셨는데 아까 박종호 기자가 좀 이렇게 이걸 전반적으로 애둘러서 네. 그립감이 커졌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통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경찰이 우려하는 바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을 넘긴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금요일 점심시간의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가죠. 자,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무더위에 소나기까지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넘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시원한 옷차림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4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2km가량 천천히 갑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판교 진출로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팔곡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서울요금소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금천 부근에서는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1로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런데요. 오늘이 7월 15일 금요일, 내일 토요일이 초복, 그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이 7월 17일 제헌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구성 합의 언제 됩니까? 참 지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얼마 동안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참 어렵네요. 이게 도로 상황이었으면 벌써 사고 났습니다. 도로 상황이면 지금 한 달도 넘게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건데. 네. 이게 오늘도 만났어요. 오늘도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네.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결과는 시간을 더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별로 없죠. 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사실 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여야의 합의 상황, 잠정 합의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6대6 동수로 동수 한다. 여야 동수로 하고 뭐 안건 처리는 합의해서 처리하고 이거를 다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아니 다 타결한 다음에 한 번에 발표하게 놓고 이렇게 방송에서 언론 플레이하면 어떡하냐. 여기에 대해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은 우리 협상 못 한다. 이런 입장이 어제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이 그 원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내용 공개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시간을 좀 더 두고 여야가 물밑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17일 전에는 그래도 타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게 좀 먼저 나와야 민주당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하루 반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오후와 내일 하루가 남았고 그 내일 이제 뭐 삼계탕 회동 이런 거 해서 초복에 좀 국민들에게 뭐 원구성 합의를 발표하겠다는 건지. 거의 근데 예언 예. 수준인데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쫙 보도되고 나서 무슨 얘기지 솔깃하니까 자 법사위원장은 여당으로 갔고 이거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물살을 탄 거고 사개특위 구성은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럼 마지막이 뭐냐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 과방위 상임위원장
아니면 행안위 상임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알아서 선택하면 주고 남은 거 하나는 우리가 나누기로 했다. 그럼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 이거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일종의 이제 협상 전략을 사용한 거죠. 아,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서로 이제 일종의 카드 게임을 하는데 민주당이 뭐 카드를 3장 갖고 있고 뭐 국민의힘도 3장 갖고 있다면 교환해 가면서 이제 맞바꾸는 게임인데 네네네. 민주당 카드를 그냥 하나 빼버린 거죠. 사개특위는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협상 카드 아닙니다.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협상 종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행안위나 뭐 방송통신위원회를 둘 다 가져가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사개특위를 일종의 이제 협상 카드처럼 사용할 전략이 네. 나름대로는 있었을 텐데 이게 협상 카드가 이미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고 있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다소간 곤란할 수도 있고. 카드 게임에 비유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화가 그렇죠. 나지. 네. 내 카드를 하나 그럴 수 빼서 있죠. 버리면. 네네. 아니 심지어 그게 이제 K 카드였거나 이러면 네. 열받지 않습니까? 쌍피였거나 이러면 네, 그런 너무 상황- 그쪽으로 몰입하지 마시고. 네네. 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충돌을 한 거지만 사실 이제 본질을 나머지를 벗겨내고 본질을 보면 결국 어제부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네. 방송사의 이제 공정성 문제. 그것도 이제 뭐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뉴스가 컸어요. 굉장히 네. 컸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뭐 정당한 근거에 바탕에서 나오는 얘기냐 이거는 따로 이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는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결국은 과방이다.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그래서 이제 후반기 국회 때 최대 쟁점 사항이 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라든지 혹은 방송사의 이제 지배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서로 이제 주도권을 쥐겠다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 협상에서 네. 어느 쪽이 과방위 위원장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제 행안위 아까 경찰국 신설안 네. 발표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야당으로서 이게 행안부도 통제해야 된다. 이런 또 이제 어떤 각성을 더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과방위, 뭐 언론 문제도 중요하고. 그럼 이게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여기서 밝혀진 건 임 작가가 타짜다. 요거 확인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는. 네, 너무 자세히 알아요. 저는 세계 카드를 서로 뽑는 게 뭔지 게임도 모르겠어. 처음 들었어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금 박지원 전 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이었죠. 출마 선언을 오늘 했는데 네. 원래 지금 출마 안 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당내에서는. 네. 길거리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국회 이제 경내로 못 들어가고 아, 국회 밖에 국회 길거리에서. 광장 밖에서. 네, 그 인도에서 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국회 이제 소통관, 그러니까 정론관, 그러니까 어. 기자 브리핑 룸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려면은 현직 의원의 동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를 잡아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뭐 도와주겠다는 의원도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게 됐다. 여러 이유로 못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기자한테 알려진 건 그러면은 국회 이제 건물 안에서 기자실에서 못 하니까 국회 분수대 보시면 국회 중앙에 마당에. 분수대가 있어요. 네네. 그냥 바깥에서 그냥 하겠다. 분수대 앞에서. 그런데 이것도 국회 방호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 경내에서 기자회견 하려면 현직 의원의 배동이나 다 마찬가지네. 네, 똑같은 거예요. 야외든 실내든.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에 못 들어가고 앞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민주당의 썩은 곳을 도려내고 구멍난 곳을 메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혁신하겠다. 네, 서민들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전대 후보 등록하더라도 반대되지 않겠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 반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이 좌절된다면 청년 정치에 대해 원외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 더 많은 청년과 논의하면서 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요일, 월요일이 이제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자, 후보 등록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당대표 후보 등록이죠. 임 작가님 정말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그동안 뭐 비대위, 그렇죠. 당무위 네. 얘기가 뭐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이 뭐
굉장히 좀 거대 야당, 제1야당인데 네.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확인했던 사항을 뭐 갑자기 바꾸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등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등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만 뭐 최근에 그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재명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책임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출마 선언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근데 잘 살펴보면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또 많아요. 뭐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한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같은 네네.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선거 때 주요 직위자였고 그리고 이제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뭐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라고 네. 청년 선대위의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책임 그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자꾸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네네. 주장을 하면서 본인도 나옵니다. 아. 강훈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지난 대선 때 전략본부장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예. 역시 선거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본인도 출마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주말이 지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되고 네. 정리가 된 이후에는 민주당이 이제 다음 스텝을 향해서 그러니까 네. 미래를 향해서 좀 비전 경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제 마음 같아서 그냥 나오고 싶으면 다 나와서 그냥 한번 시끌벅적 축제 한판 벌이고 좋은 분이 이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선출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여당 얘기도 짧게 짚어보겠어요. 시간이 다 갔는데 자, 이준석 대표 밤사이에 4,000명 정도가 만남을 신청했다. 자, 여론전 새 결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자, 지금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갈등설이 있었어요. 네. 오늘 점심을 먹었다는 겁니까? 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먹고 있습니까? 네. 만나서. 뭐 좋은 얘기 하겠다.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이 하면서 예.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식사 후에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갈등이 진화된다. 뭐 이 갈등설이 이제 불식이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친하고 형 동생 사이면은 이렇게 밥 먹는 것까지 공개하면서 네네네. 이걸 기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혹시 이게 보여주는 밥 먹는 자리 자체가 갈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메뉴는 뭐예요? 메뉴는 제가 취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식대는 누가 내죠? 식대는 아마 형이 내지 않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당대표 또 직무대행이기도 합니다. 네. 재산 신고는 네. 장재원이 더 많이 아, 하는 그래요? 편입니다. 네. 돈 많은 쪽이네. 그럼 싸움 나요. 돈 많다고 막 돈 내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이 내야지. 자, 끝나고 나서 오늘 오후에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행보 다음 주에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자, 금요일에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993님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이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합니다. 아, 좋다. 자, 재헌절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국민의 힘엔 민주당에겐 국민의 힘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클래식에 그거 나오는데 자, 조인성과 이 손예진 씨의 관계 자, 연애하듯이 좀 정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부사고요. 소문 따위가 널리 퍼진 상태로를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무성희, 자자희, 그리고 파다희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파다희입니다. 파다희에서 파다는 뿌릴 파, 많은 다자를 쓰고 있는데요. 소문 따위가 널리 퍼져 있다란 뜻의 형용사 파다하다에서 나온 부사입니다. 예를 들면 괴상한 소문이 장안에 파다히 떠돌았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파다하다와 비슷한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짜하다가 있습니다. 퍼진 소문이 왁자하다는 뜻인데요. 온 동네에 소문이 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나머지 말들도 알아볼까요? 먼저 무성희는 생각이나 말, 소문 따위가 마구 뒤섞이거나 퍼져서 많이란 뜻도 있지만 기본 의미는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서 우거져 있는 상태로 또는 털이나 뿌리 따위가 엉킬 정도로 마구 자라있는 상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자희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떠들썩하기란 뜻으로 칭송이 자자히 퍼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 저녁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오늘 밤사이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쪽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5에서 40mm, 많게는 60mm 이상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에는 10에서 60mm, 많게는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폭염특보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등 전국적으로 28도에서 34도 분포고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꽤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등 19도에서 24도 분포, 낮 기온은 서울 30도를 포함해서 26에서 33도의 분포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글피까지는 달에 의해서 인력이 강해져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또한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면역 회피 특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점유율이 확대된다면 전파력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황을 평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 업무 조직이 31년 만에 생깁니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제정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2개월여 만에 장중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더 빠르게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요. 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의 핵심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유명한 분이죠. 정치평론계의 일타 강사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을 모셨습니다. 특집 윤태곤의 촉.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본부가 네. 윤 실장님 주제가를 만들었어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 촉. 네네. 윤태곤의 촉. 네. 화살촉 아니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탈북어민 강제부송 사건. 네. 한창 정치권 쟁점인데 자, 지금 국민의힘 입장. 일단 왔으니까 우리 국민이다. 민주당 연료서명을 살해한 흉악범 아니냐. 너무 입장차, 시각차가 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하게 보죠. 근데 네. 이게 논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는 뭐 과거 정부 지우기, 네. 뭐 사정 공면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도 이게 주위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보적인 분들하고 보수적인 분들에게 엇갈리는 것들, 보수적인 분들이 오히려 인권을 이야기하고 조금 진보적인 분들이 정무적 판단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지. 네네네. 라고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허. 그럼 이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제 이념이 뭐 약간 전도된다고나 할까? 예. 소신이라고도 하죠. 또 더욱 진보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네. 정치적 판단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난민에 준하는 그런 식의 보호라든지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제가 보수가 좀 진보적 입장이라고 했는데 더욱 보수적인 분들은 나는 보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보내야지. 그런 흉악한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지면 안 되지. 되게 논점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게 이제 보수 정부 쪽이고. 네. 지금 오히려 지금 흉악범들은 보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어제도 사형제 폐지 공개 변론 있었습니다만 예. 원래 사형제 폐지가 진보, 사형제 유지 혹은 사형 집행해라 이게 보수적이었는데 이런 이 이념적 사안들의 이슈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저는 이제 뭐 실무적인 부분이랄까 제도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거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자, 그 공무원 돌아가신 분 때도 서해 피격 그렇고 사건? 뭐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이 생기면은 뭐 해경이라든지 통일부 같은 데서 브리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랬었고 이런 판단이 내렸다. 일 터지고 나면 써준 대로 읽었는데요. 라고 하잖아. 맞네요. 일단 그거는 이제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큰 판단을 내리는 데가 따로 있고. 따로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국가기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국방부가 조사했다. 네, 그리고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또 논쟁이 진행되는데 근데 일 터지고 나면은 그분들은 뭐 우리는 몰랐다. 대체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몇 년 있다 보면 그렇죠.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해경, 국방부, 통일부 뭐 이런 데들은 우리는 뭐 모르고 위에서 우리는 내막은 몰라요. 그러면은 자 이런 난맥을 바로 잡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해경, 뭐 국방부, 통일부 일선에서 대응하는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니까 위를 바꿔야 돼. 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향의 일들이 다음 정권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무, 해당 부처. 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거 뭐 허수아비야? 꼭두각시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고 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되면은 허수아비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인식이 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제가 옳다 그르다 이쪽 방향이 맞다 저쪽 방향이 맞다를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이나 뭐가 문제냐고 하는 이제 야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또 어떤 미래에 정권이 또 교체되면 그렇게 또 해경이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월북 정황이 없다고 한 거는 위에서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갑갑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해당 부처, 담당 전문 부처죠. 그 일선 기관은 스스로의 주관과 권한을 가지고 이런 사안을 파악하고 발표해야 한다. 위가 시켰어요. 이런 얘기. 애들도 아니고요. 해경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막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이 답답한 거는 그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못해서 욕먹는 어쩔 수 없는데 힘이 없어서 욕먹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자, 또 하나 기관이 있어요. 이 보통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는 기관인데 자, 민간인 사찰이다. 뭐 대선 개입이다.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둘러싼 공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국정원 공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수사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저 비슷한 생각인데 매 정권마다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독립시킨다 이러는데 이제 일이 나오는데 보면은 자 보수 정권 때는 뭐 국정원이 뭐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의 편을 들고 지금 진보 정권 때 국정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는 북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권에 기저하고 맞춰가지고 가면서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계추처럼 오른쪽 의혹 생겼다가 왼쪽 의혹 생겼다가 그러면은 이 추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평균 아니야?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평균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막대고 부리기 뭐 이러면서 그럼 평균하면 제로 아니냐? 근데 그건 널뛰기인 거죠. 제로로 있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널뛰기가 되는 거죠. 널뛰기가 된다. 항상 좌로 우로 줏대 없이 왔다리 갔다리. 자. 딱 평균 균형점에 언제 고정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수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모두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보살피려던 국정원의 폐해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정권마다 말씀하신 대로 개혁은 시도하는데 자, 그럼 향후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대안을 주신다면. 윤태곤 실장을 국정원장으로? 자, 우리 국정원이 어쩔 수 없는 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권력이든지 법이라든지 뭔가의 그레이 존이라는 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또 국가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지저분한 부분, 눈에 보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결국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처리하는 기관이 이제 국정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없는 것이고 참 저도 정답은 없는 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기관을 독립시키고 뭐 하면 그럼 그 기관 자체의 기관 이기주의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우리가 뭐 미국의 FBI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FBI 독립시키고 뭐 이렇게 FBI가 과거에는 너무 독립이 돼가지고 후보 국장 같은 경우에 죽을 때까지 40년간 국장을 하고 대통령도 벌벌 기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 FBI가 정치적인 독립이고 중립은 맞는데 FBI가 국가를 좌지우지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정권에 좌지우지 됐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바로 잡고 하는 게 되고. 낫지라는 식의 그렇죠. 네네네. 물갈이에 대한 물갈이 될 게 겁나면은 뭐 무리 안 할 거 아니야. 네네네. 라는 식인 거죠. 기본을 하고
정답은 없다. 네. 야, 그럼 완전 독립, 절대 독립이 그런 답이냐? 건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민주적 통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도. 자, 그래요.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원구성 안 되고 있어서 과방이냐, 뭐 행안이냐 선택하라, 두 개 다 달라, 이게 싸움인데 지금 왜 여야 모두 이렇게 과방위에 과몰입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언론 개혁 법안, 뭐 KBS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특별 다수제, 뭐 바깥에 좀 이렇게 시민사회를 네네. 포함시켜 가지고 정치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지배 구조를 바꾸자라고 네. 했는데 안 바꾸고 정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바꿉시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당신들이 써먹을 땐 잘 써먹다가 야당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다 같이 아무도 손대지 맙시다라고 하느냐. 네네.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이어지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다 맥락이 비슷하네요. 맥락이 그러니까요. 비슷하네요. 예. 내가 힘 있을 때는 나한테 유리하게 쓰고 싶고 예. 뺏기면 공정하게 합시다 그러는데 상대는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근데 이제 상임위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국민의힘이 한번 과방위원장을 만든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죠. 가정하면. 국회 원구성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자, 절대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률을 하려면 이제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수당하고 소수당의 숫자가 벌어지면은 각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 다수당, 소수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그렇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당이에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 숫자상.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위원장이 다수당에서 맡으면은 말하자면은 합의되지 않을 때. 뭐 강행 처리라고 표현을 해야 네네네. 될지 뭐 합법 처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거 바로 최근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검수한 바 국면에서 네. 봤죠 우리가. 비합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국민의힘 아까 제가 가정해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방위에서 소수인데 네, 소수인데 위원장이 여당이 소수인데 위원장이 되고 여당이다. 있다. 위원장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냐? 없어요. 네. 그냥 본질적으로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 반장, 회장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숫자를 뒤집을 수는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이 숫자도 많은데 여기까지 쥐면은 뭐 이렇게 뒤집히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우리가 안전막을 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한 이제 숫자와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한 비토권을 갖느냐 싸움이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다음 주 월요일 후보 등록. 그래서 일요일부터죠. 일월. 자, 출마할 것처럼 해놓고 출마 선언하지 않던 이재명 의원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한다. 17일이다. 이렇게 예. 나오는데 자, 혹시 뭐 어떤 내용, 어떤 입장 밝힐 것 같습니까? 저건 이재명 의원이 지난 개항에 출마를 했을 때랑 비슷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그때 이게 제대로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메시지를 보면은 뭐 일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네네네. 혁신해야 된다. 그런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뭐 물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야당 예. 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근데 그게 자칫 약간 정치적 비판으로 느껴질 때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대선 연장전이냐. 그다음 뭐 방탄. 여기서 방탄이라고 자기 보호하려고 네네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실체요. 그런 인식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당연하게. 당의 혁신과 민생 문제 그리고 실력 있는 야당 뭐 그리고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일 잘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잘못하는 것은 바로 잡겠다. 사실 저보고 쓰라고 해도 아주 야당으로서 정당한 모범 답안. 모범 답안. 답안인 걸 이제 내겠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도 큰데 혹시 어디서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까? 재헌절인데. 근데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게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뭐 광화문 광장에서 네네네네. 한다, 뭐 네. 백번 기념관에서 한다, 예, 뭐 예, 이런 예. 게 말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당 대표면은 당대표니까. 뭐 당하고 관련된 곳에서 하는 거지. 당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당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 뭐 청와대 앞에서 한다 이상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뭔가 약간 톤 다운 시켜야 될 입장인 오히려. 거죠. 네. 그럼 당사거나 현재 의원 신분이니까 그렇죠. 뭐 국회에서 국회거나 할 수도 있고. 당사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상징성이 있는 곳 아니겠나. 뭐 민생 현장일 수는 네,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언론에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국회 밖에서 민주당 혁신에 도전해보겠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박지원 전 위원장. 이게 참 여러분 보는 분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런 건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슈는 여론에서는 되게 뜨거운데 언론이라든지 제도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게 있고 거꾸로 이제 언론은 이렇게 막 띄우고 있는데 여론은 뭐 별 심드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박지원 있어요. 위원장의 출발은 전자였는데 네. 지금 후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촛불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제 조명과 이제 적발과 뭐 이런 추적단. 것들. 예. 그때는 사회적 의미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조명이 작았는데 조금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사실 사람들은 심드렁하고 옳냐 그러냐보다 피곤하다 뭐 하는 이야기 또 하냐. 근데 언론이라든지 여의도에서는 확 더 높은 그런 미스매치.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미스매치인 거죠. 처음에는 좀 여론을 등에 업었었지만 지금은 좀 방향이 달라졌다. 좋지 않다.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자, 일단은 접수는 거절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은 당이 이제 당원 당규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국민들이 엄청나게 아니 박지원 같은 훌륭한 사람을 왜 링에도 안 올려줘? 라는 여론이 뜨겁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쓸 땐 언제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게 안 받아줄 수 있겠어요. 민주당도. 네. 근데 그런 민주당이 부담 느낄 만큼 여론과 지지가 지금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럼 본인은 왜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뭘 얻을 수 있길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지금 보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자전거를 달린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멈추면 뭔가 넘어질 약간 것 같다.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벽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다. 아이고 윤 실장님이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위원장보다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런 자산이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참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또 큰 힘이 있는 것도 많고 이 사람이 약간 부딪힐 수 있게 앞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대놔줬으면 좋겠다. 장치를. 그러니까 자전거에 스스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부딪히더라도 안 다치게 좀 매트리스 같은 걸 이렇게 좀 받쳐주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한때는 기여했던 한 청년이죠. 정치하겠다는 사람을 내버려두기보다는 오히려 감싸주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한 명과 그 거대 야당이 싸워서 뭐 할까 싶어요. 자, 지금 어대명 해요. 자, 윤태곤의 촉, 이 중요한 건데 어대명 그냥 그대로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데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세라든지 주류라는 게 바뀌려면은 판이 막 뒤집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낮고 막 이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민생 문제가 제일 힘들고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대선도 치르고 얼마 전에 지방선거도 치르고 선거 다 했는데 조금 잊고 싶다. 물론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장마 끝나면은 폭염에다가 휴가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큰 판이 뒤집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 계속 앞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변화의 변수는 안 보인다. 올 여름에. 그럼 어대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 혹은 확대하면 국민의힘 집권여당 포함해서 여권에서는 그래 차라리 어대명 좋다. 우리에게 나쁘지 않아. 기다릴게. 이런 분석도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페인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프레임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썼던 프레임이. 대선 때 썼던 프레임이 또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는 안 좋았는데 이번 대표는 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보여줄 것은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고 몫인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엇이냐. 이재명 표 민주당 정치는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두 번 선거 때 봤던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아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그냥 도사에게 들을 게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은 훅 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집 윤태곤의 촉.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설의 코너입니다. 전설의 코너.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오늘은 스페셜로 오늘 하루 특별히 돌아왔습니다. 두 분 돌아올 걸 확신하고 계셨던 것 같긴 해요. 네. 자, 여론 오락관의 영원한 남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아자아자 화이팅.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신나요 여론 오락관. 자, 여성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자 배종찬입니다. 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돌아올 줄 알았죠. 여름 난방 패션 코디까지. 네, 하와이를 못 가서 네네네. 하와이 이런 난방만 입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유튜브로 들어와 주셔서 네. 동접자 수를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가 가라 하와이. 선수 방송 선수야.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셨고 스페셜이니까 요즘 좀 따질 게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요거 얘기해야죠. 자, 이번 주 들어서 30%대의 조사 결과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NBS 전국 지표 조사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네. 어떤 결과인가요? 오늘 나온 조사는요. 그 전국 지표 조사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한 조사예요. 네. 지금 그 긍정평가가 그 33%, 부정평가가 53%인데 오늘 이 자료 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심이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이제 30%로 내려간 조사들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격차가 지금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MBS 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합동으로 10일에서 13일 조사한 결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가는 여심위. 네. 우리가 여성팀, 남성팀 하는데 여심? 여심위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줄임말이고요. 여성팀이 이겼네요.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네. 남심위는 없나요? 없죠. 없나? 네. 자, 그런데 지금 긍정평가가 30% 초반대, 부정평가는 과반 50%를 넘어서 53%. 자, 그러면은 이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도 있을 텐데 배 소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뭐 인사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도 거론되고 있고 네. 또 정치적 양극화도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동안은 또 뭐 이준석 대표 사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뒤흔들어 놨죠. 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봤더니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네. 결단력이 있어서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 매일 하셨으니까. 전체 지지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네네. 그 낮은 33%에서 이런 이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확대되고 더 비중이 커졌다면 부정보다는 긍정평가가 오히려 높았겠죠. 그런데 부정평가를 보면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30%로 가장 높았고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28%.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잘 모르겠고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내주시죠. 네네. 이게 언뜻 굉장히 순수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국민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굴 믿어야 되지? 경제 또 인사 문제 이 돌파구는 누가 찾지? 그러니까 이럴 부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정평가 이유로 콕 거론이 됐거든요. 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 그래서 인사 문제겠네. 부정평가 이유는 경인양김입니다. 뭐예요? 경인양김. 경제
그다음에 이는 인사, 양은 정치적 양극화. 그다음에 김은 김건희 여사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보다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네, 그러네요. 대통령의 태도. 그러니까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경제도 아니고 인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일을 어떻게 보느냐, 보이느냐, 또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의 스타일은 일관적인데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결단력이 있어서 좋아요. 이게 지지 이유고 반대에선 독단적이어서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반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부정평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너 리스크. 경제에서 종종 쓰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재호 고문 여기 나왔을 때랑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본인 리스크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이익에 기반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 리스크란 말을 쓰지 않고 또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본인 리스크는 감안하고 선출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은데 지금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 이번에 나온 것들 여러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급락한다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거의 15%포인트 12에서 한 17%포인트까지 조사 회사마다 그래서 급락했다라는 것이 급락이다. 네, 그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 본인 리스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주 리스크다. 2주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오너 리스크라는 것이 그 오너의 또 발언 때문에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화, 구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어 스태핑이 뭐 출근길 문답 우리가 KBS니까 우리말로 해야 되겠죠. 출근길 문답이 그다지 썩 도움이 되진 않았다. 취지는 좋은데 그리고 환영받을 만했는데 이 출근길 문답 속에 채워지는 내용 자체가 오히려 정쟁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부정적인 이유가 되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게 한 달 사이 뭐 또 최근 2주 사이 급락이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가 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너 리스크 결국 본인의 문제다. 스타일의 문제다. 근데 사실 아까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 발언은 모든 대통령은 다 처음이잖아요. 그럼요. 두 번일 수도 근데 항상 모든 대통령이 강조한 건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국민이 보기엔 준비 안 됐는데도 나 준비된 대통령이다. 믿어라. 그랬는데 이례적인 표현을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상당히 솔직하고 그런 또 화통한 화법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소탈하고. 국민들은 그런 순수함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경제나 또는 경찰국이나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일 수 있죠. 국민들에게 또 경찰 또 당사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프로다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도 프로가 돼야 된다. 프로다운 대통령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 의원인데 삼성전자의 말단 사원들 했을 때 아이고 그건 뭐 고졸 직원이 뭘 알겠어요. 이럴 때 일본의 실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프로답게. 어떤 임원이 과제를 물어와도 그걸 다 척척척 답변을 해줬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순수함 또 정권교체의 의지보다도 뭔가 이 어려운 시기에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는 안정감.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참모진과 상의하면서 보이는 오너 리스크의 발언을 최소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시니까 이 소장님. 역대 정권에서 취임한 지 한 두 달 남짓 내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30%대로 떨어졌던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30% 떨어진 시점이 있는데 사실 취임 초에 이제 30%대로 떨어진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고 MB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그 명확한 떨어진 하향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막가지 하는 거죠. 검찰과의 대화. 평검사와의 대화. 네, 평검사 대화 때 막가지 하는 거예요. 학번 물어보고 막 그랬을 때.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곱씹어 볼 때 그 당시에는 너무 대통령 품위가 없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너무
지금 대통령에게 무례했다라는 걸로 이제 전환이 됐었고요. 그렇죠. 대선 자금 수사 관련한 발언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거는 다 개혁의 과제로 사람들이 나중에 점차 인식을 했고, 시간이 흐르니. 예, M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 소고기 광우병 파동 이게 그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2달 만에 이렇게 30%대로 떨어진 거는 사실 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앞에 대통령들은 한 4개월 뭐 이 정도 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이미 당선인 시절에 이러한 조짐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냥 기대치라고 했는데 이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높아지나 했는데 많은 또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닥인 게 좋다. 기대치가 높았다가 실망하는 것보다 별로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잘하면 쭉쭉 오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틀린 겁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주로 지지층, 투표했었던 지지층, 지지 기반보다도 중간지대 유권자층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고공행진을 해요. 안 찍었었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득표는 41% 했는데 그렇죠. 취임 초기에 70-80%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찍었지만 괜찮은데 그러고 지지는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그래서 MZ세대 20대 30대 그리고 여성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확 높게 나오는 거죠. 네. 수도권에서 특히. 그거는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볼 때는 허니문 기간도 있고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20, 30대가 솔깃할 만한 그리고 여성 중도층도 공감할 만한 발언이나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간만 지나면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해법은 정말 이거는 대책 없는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일 때 하는 표현인 것이지 대통령이 지금 스타일과 태도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반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PK, TK 그리고 지금 60대, 70대 이상 가정주부층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고 그래 정권 교체해야 안 되겠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구 경북의 반응은 아니 와 그러노? 와 그래? 이거거든요. 이 반응 자체를 여론과 평가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게 나와야죠. 그게 아니라 시간만 경과돼서 6개월 때 지친 국민들이 응답하기도 힘들어서 응답을 안 해서 지지율이 5% 올라갔다. 대반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긍정평가의 하락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만 부정평가의 상승이 더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이거를 이제 이게 이렇게 등식을 그리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돼요. 부정평가가 긍정이 낮아졌다는 건 부정이 올라갔다는 거니까 제로섬이니까.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MBS 조사를 지난주과 비교해 보면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37%였는데 이번 주에 나온 게 53%로 14% 포인트 한 주만 이렇게 14% 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상당한 폭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리거를 건드렸을 때 이렇게 확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아마 그 전 정부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냐? 그 음주 장관하고 그리고 그 발언이 상당히 그리고 그 발언할 때 그 손동작이나 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듯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도스태핑 하실 때 이 감정이 역없이 드러나는 게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정말로 좀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 진위가 전달이 그 짧은 그 1분이나 2, 3분 안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냥 바로 직자적으로 연결이 되게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 그 이전에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다 수없이 연구를 합니다. 내부에서. 그 백악관에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는 손동작을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눈빛을 어디로 보내고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대중들에게 짜잔 프레스센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준비를 다 갖추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통한 합법 그리고 뭐 바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환영받을 만한데 내용을 채워야 되거든요. 손짓.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빅데이터에서 삿대질이 연결돼요.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대통령실에서 국정상황실이든 홍보수석실에서 연구를 해서 대통령에게 계속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얘가 왜요? 이러지 말고 이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과 토대로 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신뢰받을 수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프레지던시를 완성시키는 그렇죠. 기법인 것이거든요. 중요한 그러니까 얘기예요. 지금 부정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추가 위기를 도래시킬 수 있냐면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그렇죠. 국정 동력이 사라져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당청 관계 그런데 지금 용산이니까 당용 관계예요. 드래곤입니다. 당용 관계에서 용이 밀려. 그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당도 삐끗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 2024년 공천 이거 당선돼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마케팅 후광 효과가 없으면 나 이거 문제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 20-30분 나오는 방송도 저희들도 꼭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 모니터링하면서 항상 하는데 대통령은 더 해야죠. 그리고 그걸 전담하는 그 스텝진들이 다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스텝진하고 대통령이 계속 말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도스태핑을 안 한다고 당분간 좀 안 하고 했다가 바로 그냥 대통령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할 게 아니라 배종찬 소장을 정치고문으로. 지금 유튜브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나요? 네. 여보세요? 네? 대놓고 발언해. 공개방송에서. 취업이 힘들어가지고요. 사심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자, 농담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문제는 더 떨어질 모양새까지 보인다. 이 소장님 앞서서 언급하셔서. 이게 다음 주에 혹시 2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30에서 29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무응답이 조금 줄어들거나 ARS 같은 데서 진보 성향층이 조금 더 들어온다거나 그 아주 약간의 그런 변화로 이게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MBS 나온 자료 보면은 20대가 지금 23%, 40대가 23%, 50대가 28%.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높다. 아이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32%대에서 조금 이 지지 기반이 다져지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항선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거 지지율에 대해서 위기 인식도 있고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우리 또 우리 시사본부 최강의 최영일에 지금 딴 프로를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뭐 같은 KBS 프로니까 괜찮습니다만. 시사본부의 방송을 보면서 좀 반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반등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좀 무감하다. 좀 무시한다. 이렇게 인식이 들면 국민들도 추가적으로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엔 최강시사, 점심엔 시사본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정치율 조사예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입니다. 자, 이제 예언 오락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슈가 되게 많은데 스페셜이라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너무 심층적으로 공감 가는 분석을 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다음 달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 오는 주말은 민주당 시간이고 또 국회 시간이기도 해요. 재헌절 끼고 원구성 되느냐, 전당대회 누가 나오느냐. 자,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자, 이 소장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까? 지금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9일에서 11일 조사, 그다음에 KBS 광주방송 UPI에 의뢰서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한 12일, 13일 조사 보면은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한길리서치는 37%, UPI 조사는 38.6%를 1위고 민주당 지지층으로도 봤을 때도 거의 뭐 60%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대명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보니까 2위가 네. 박용진 의원인데 네. 말씀하신 한길리서치는 18.3% 네. 그리고 이제 UPI 뉴스의 경우에는 15.6%로 격차 있는 2위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역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네. 이재명 아니야. 박용진이야. 네. 이렇게 박용진을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더 흥미있는 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본선에 올라가고 당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라 네. 본선 3명에 누가 올라가느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조사와 그다음에 전당대 룰의 메커니즘을 볼 때는 확률적으로 높은 인물은 이재명, 박용진, 박주민. 그러니까 상당히 이강이 서운할 수 있어. 이강이 서운하겠네요. 강병원, 양강, 양박 이라도 두 사람하고 친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분석은 분석대로 해야 되니까. 잘 위로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이건 이제 여론조사일 뿐이고 그렇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레이스가 들어가면 또 이제 조금 역동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당대표 선거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조사만으로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최대 관심은 이제 오는 28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얘기한 겁니다. 네. 최후의 3인 누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소장님. 네. 여론조사대로 올라가요? 저는 양박 올라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강 떨어지고? 양강 떨어지고 양박 올라가고. 두 분의 예언이 여기도 강 씨하고 친하실 거 아니에요? 좀 친해요. 네. 친한데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뭐 정치색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방송에서 계속 만나거든요. 대기실에서. 방송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친구가 요즘 또 이강, 이박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만날 때마다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최영일 시사본부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박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 지금 나가고 있는 방송을요.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실에 좀 링크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실에서의 모습과 방송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네, 메시지가 조금 좋았으면은 이거보단 더 좀 나았을 것 같아요. 메시지가 아쉽다? 메시지가 너무 아쉬워요. 당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인지도도 중요한 것 같은데 강병원 의원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경쟁력보다는 또 비전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좀 모자라지 않냐. 얼마 전에 광주도 다녀오긴 했는데 인지도를 조금 더 뿜뿜하는 게 필요하죠. 이분이 이지호를 꺾은 사람이거든요. 임종석을 꺾었어요. 당내 경선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인지도가 조금 그 사이에 좀 박갈이를 안 했다. 박갈이를 안 했다. 네. 자, 농부는 쟁기를 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박갈이를 계속 해야죠. 최고예요. 자, 그런데 요것도 궁금해요. 이 구도상 반명 비명계가 단일화 합니까? 근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 좀 경쟁이 될 때.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효능도 더 있다고 볼 때. 그게 이제 뭔가 좀 관심을 모으면서 오히려 단일화를 하는 사람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래 홍보 효과가 이게 더 있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명이잖아요. 그래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경쟁이 1대1 구도가 안 되고 또 단일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자 한 명과 나머지가 있을 때 나머지가 합해서 힘의 세력이 좀 비등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당내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남은 변수 이 소장님 뭐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남은 변수는 지금 이 원구성이 지금 이제 9분 응선은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타결이 안 됐어요. 오늘도 결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 노조 관련한 이슈,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언 아닌가. 배송영 씨 고건 최강이에요. 고건 최강이야. 시사본부 아니고. 최강이에요. 최강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도독 재밌던데. 왜 자꾸 딴 거?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랄까요? 자, 오늘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소장님 조금 전에 MBS 조사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제 발표된 거라는 걸 어제 정정하겠습니다. 자, 스페셜 재밌었습니다.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가 돼 있죠.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죠.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이 좀 어떠세요? 어제까지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네. 오늘 아침부터는 다행히도 저희 그 시사본부를 위해서인지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 목소리만 잘 나오면 안 돼요. 빨리 쾌유해야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현호 PD가 코로나 확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오늘 며칠째 격리예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확진 환자 나왔으니까 5일째입니다. 이제 한 이틀 주말까지 네네. 다음 주에는 돌아오시고 네네. 그러면 또 이제 면역이 생기실 텐데 아까 새 변이 위험하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네. 새로운 면역이 돼서 돌아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쾌차 잘 하시고요. 네. 자, 지난 수요일 제 기억은요. 비가 그냥 쏟아진 날인데 지난주 이 시간에 정현호 PD가 예언을 했어요. 네네. 수중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 예측 어렵다. 네네. 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중전 됐는데 오히려 경기가 열릴 수 있을까 했는데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결과는 6대3. 자, 네. K리그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돋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발로 나왔던 원탑으로 나왔던 조규성 선수가 제일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별명이 또 이제 KK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마치 해리케인처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해서 KK인데 일단 그 다른 윙 플레이어들과의 연계성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제 선제골을 터뜨리는 결정력에서도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이 황의조 그 이후에 후계자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향후 대표팀에서도 황의조의 원톱 후계자로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명을 꼽자면 저는 이 젊은 선수인 양현준 선수가 굉장히 돋보였죠. 네, 양현준 선수. 네, 전반 이제 막판에 그 4명의 토트넘 선수를 제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날 해설을 했던 그 이영표 의원이 오늘의 베스트 장면인 것 같다 이렇게 찬사를 했을 정도로 사실 뭐 이제 손흥민 그리고 이제 황희찬 이런 윙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이렇게 윙 플레이어들이 이제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없었는데 양현준 선수가 앞으로 이제 또 전방에 조규성이 있다면은 조규성의 도움이로써 양현준 선수가 앞으로 좀 잘 컸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게 됐습니다. K리그인데 토트넘 선수 4명을 그냥 제끼고 질주했으면 또 그냥 EPL로 막 이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뺏기면 안 되는데. 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경험을 쌓고 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 토트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때. 네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양현준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 꼽았습니다. 조규성 선수 KK인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해리 케인은 손흥민 선수와 워낙 컴비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조규성 선수도 컴비가 있습니까? 합이 잘 맞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지금 상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상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이니까. 상무에서 이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좋은 호흡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가 된 장면이 있어요. 우리 팀 K리그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다 같이 두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세레모니를 했는데 자, 이걸 본 토트넘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온라인 축구 게임에서 나오는 세레모니인데 이 세레모니의 특징이 이게 나오면은 그 원래는 그 세레모니 같은 걸 스킵하고 바로 경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레모니가 나오면은 스킵이 안 되는 그런 버그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실점한 그 유저 입장에서는 이 세레모니를 되게 화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점해서 화나는데 이것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건너뛰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건너뛸 수도 없는. 열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일부러 이걸 하면서 토트넘 팬들한테 어차피 이거는 스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 봐라. 너네 계속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자극 아닌 자극을 유쾌하게 풀어낸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시대에 걸맞는 유쾌한 세레머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게임을 안 쓴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자, 후반 28분에 인천의 김동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돌파를 막다가 파울을 했습니다. 바로 퇴장 판정이 나왔고요. 자, 경기 보던 팬 중에서는요, 이게 친선전에서 퇴장, 레드카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재밌게 치고 갔던 경기가 퇴장 이후에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이런 또 불만도 토로했는데 이 판정은 어때요? 좀 과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김종혁 주심이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명한 굉장히 좀 좋은 판정을 하는 심판인데
제가 보기엔 퇴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매치도 어찌됐든 축구잖아요. 그렇죠. 축구만큼 제대로 보는 게 맞고 1대1 상황에서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막았기 때문에 퇴장이 맞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특이했던 게 경기 후에 이승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네. 퇴장을 당하자마자 이제 토트넘 벤치 쪽에서 팀 K리그가 이제 퇴장당한 선수 대신에 한 명을 추가해서 10명 말고 11명으로 뛰어달라 이렇게 토트넘 측이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 측에서는 당연히 퇴장을 당하는 게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좀 초유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친선 경기 못지않게 프리시즌 경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팀이 퇴장을 당해서 비대칭 상태로 경기를 하게 되는 게 오히려 그 모의고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준비하지 않은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런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의 그 경기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차라리 11명을 뛰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초유의 요청까지 했었다 그러고 또 이제 이날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소속팀에서 페널티킥을 거의 안 찹니다. 대표 빼고는. 맞아요. 해리케인이 전담 키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손흥민도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나서 케인이 차겠거니 했는데 케인이 공을 딱 주면서 야, 여기선 네가 차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역시 그 손케 듀오 역시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조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케인의 어떤 배려가 돋보인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자, 고국에 와서 하는 거니까 페널티킥 손흥민이 자 해리케인의 양보 이런 거 우애가 돋보였고 그렇죠. 특이하게 지금 K리그 팀이 한 명 퇴장했는데 11명 맞춰주세요. 그런 또 토트넘도 특이하고. 우리 연습해야 되니까. 하지만 판정은 이건 친선전이라도 엄정한 것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스포츠의 정신이죠. 그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내일 모레 열리는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 수원에서 열리는데 자, 손흥민 선수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해보세요? 토트넘과 세비야.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토트넘과 세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적인 전력상에서 토트넘이 좀 앞서는 측면이 있고 이 경기에 나서는 토트넘은 홈입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팬들이 토트넘을 응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은 일단 시차 적응이 세비야보다 좀 더 잘 된 상태이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트넘이 조금은 우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과 세비야 경기에선 토트넘이 우리나라가 홈이다. 한번 지켜보죠. 자, 이 농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제농구연맹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 자, 중국을 꺾었는데 이게 25년 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농구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컵 이런 국제대회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말고는 중국을 꺾은 지가 벌써 25년이나 됐더라고요. 이날 이제 93대 81 꽤 큰 점수차로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 중국 대표팀이 농구 월드컵 예선 이후에 저우치라든가 고아이론 이런 주축 선수들이 다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좀 약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런 선수들이 빠진다 해도 중국이 쉬운 상대는 아닌데 추일승 감독이 취임한 이후에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의 특징이 굉장히 스피드한 농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빠른 농구 그러면서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죠.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라져서 이런 체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날 그 93대 81로 승리한 경기에서도 허운, 강상재, 이대성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앞섰고 특히나 슛 성공률이 47%대 37% 거의 10% 가까이 중국을 압도했다. 이런 점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인데 자 어제는 대만과 또 2차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도 이제 87대 73으로 제압을 했죠. 사실 대만에는 이제 2m 11cm의 귀하센터 아티노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활발한 트랜지션 앞서 스피드 농구가 좀 빛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기 막판에 가서는 이대현이라든가 장재석 같은 벤치 멤버들까지 다양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25년 만에 쾌거도 이루고 자 최정예 멤버가 아닌데도 우리 농구 대표팀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는 걸까요? 역시 말씀드렸던 이 스피드 농구, 트랜지션이 빠른 농구인데 그 중심에 저는 라거나 선수가 있다 생각해요. 라거나 선수가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수 전환에 있어서 라거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저 이제 대만전이 끝나고 추일승 감독은 송교창과 이대현 선수를 칭찬했어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수비력도 좋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토탈 바스켓이 가능한 그런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고요. 자, KBO는 오늘부터 올스타 휴식기인데 전반기 총평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강 체제인 것 같아요. SSG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고요. 여기다 LG랑 키움까지도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고 4위 KT부터 7위 두산까지도 아직까지 가려고 가능성이 있는데 막판에 이제 11연패에 빠졌던 삼성이 11연패라는 기록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력이 작년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충격적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던 브레이크님. 아니 역병에 걸린 사람을 전화 연결해서 소환하다니 KBS 너무합니다. 유유 우시다가 또 크크 웃으셨는데요. 자, 야구 잡설에서 이 코로나를 역병으로 얘기했다면서요. 맞아요. 구독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청취율 조사를 오늘까지다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오늘까지 이제 제가 진행을 합니다만 주말에도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니까요. KBS 1라디오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2488-0542-6925 5524-4252님입니다. 오늘 스포츠본부 원격으로. 자, 정영훈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